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을 통보하자 이 전 대표는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죄부 논란과 함께 다시 한번 의사 불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약 6,5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해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서 이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소위 반격에 나선 거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통상적인 수사 절차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오늘 뉴스7은 요즘 연일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야당과 검찰의 공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 들어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7번째 검찰 조사가 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씨가 개인 용도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이 전 대표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주에만 3일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다시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표를 향하면서 추가 기소 등 사법 리스크 역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내보내고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착수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6개월 전인 지난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을 대선 4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책 3권 값의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고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 사건 첫 기소 대상자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언론사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말하기 어렵다며 계속 수사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모 기자를 김 씨, 신 씨와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비방과 공격, 내부 총질로 얼룩지면서 이게 진짜 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 맞나 싶죠. 진흙탕 싸움의 여파로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더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후보 4명끼리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닌 듯하죠.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묵살 논란은 제3차 윤한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이 과정에서 누가 죽는지 보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합동 연설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당권주자 4명의 난타전은 여기서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나 보시죠. 광주에서 정태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 묵살로 불거진 사퇴 요구 연판장 논란 등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특정 세력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 오로지 그냥 저를 전당대회에서 막아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나경원 의원은 자기 정치하려는 이들을 심판해달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계실 때는 그 당시는 오히려 그 여사, 김건희 여사랑 그 카톡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이래. 어느 보 측도 사실은 뭐 이렇게 참 유치한 모습이라고.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이 갈라지면 다 죽는다고 1년의 사태를 꼬집으며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이라도 한 전 위원장이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책 판단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이곳 광주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 합동 연설에 나서는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 20분에는 MBN에서 진행하는 방송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가족과 인척이라고까지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본 듯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달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사적 공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이 있다며 가족과 인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새로운 공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은 반발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한다며 전형적인 구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담동 룸사롱, 그러니까 뭐 청담동 첼리스트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즉시 후보 사퇴합니다.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당 지도부에서도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의혹 제기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당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비전과 미래는 간데없고 서로 비방하고 물고 뜯는 모습만 보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우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더 공개될 문자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문자 중에 아직 원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캡처본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건데요. 네. 내용 일부가 추가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해석도 엇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취지. 한동훈 캠프 핵심 관계자는 문자 내용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문자 중에 한 전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먼저 공개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 문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됐냐, 알려졌냐는 겁니다. 그걸 따져보면은 누가 이뤘고 누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 중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건 확실한데 정확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캠프는 한동훈 대세론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친윤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캡처본을 이미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캠프가 의혹 제기 시점을 의심하는 동시에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권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나경원 의원은요. 이것이 대통령과 의도적인 차별화를 위한 거라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네. 윤상현 의원은 예전엔 300번 넘게 카톡하고 총선 땐 그렇게 한 건 정무적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가세했습니다. 이 문자 파동이 결국 한동훈 대세론에 영향을 줄까요? 예단하긴 어렵지만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일단 문자 파동의 진원지가 대통령실로 당정 관계가 쟁점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만큼 이 같은 의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까지 이어지겠냐는 겁니다. 총선 당시에도 한 전 위원장이 관련 입장을 여러 차례 표하기도 했었고요.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은 본질은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훨씬 더 공식적인 루트인 대통령실로 갔어야 됐다고. 수도권과 온도차 간의 영남은 좀 다르게 볼 것도 같습니다. 확연하지 않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TK의 한 의원은 당정 관계에 대한 당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선관위와 지도부는 과열되고 있는 문자 공방에 대해 자제할 것을 일단 주문했습니다. 너무 과열되면 전당대회 이후 서로 얼굴 볼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최도훈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문자 공방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에 이어 국정농단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 최도훈이 기자의 말대로 그런 문자 내용을 왜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냐 이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때 아닌 문자 일십 공방에 민주당 지도부도 참전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한가롭게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며 여당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절규하는 국민이 보이긴 합니까? 명품백 관련 의혹은 대통령실 정무라인을 통해 대응했으면 될 사안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 자체가 국정 시스템의 붕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영부인은 사사로이 여당 대표와 국정을 논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측이 문자를 공개했다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날을 세우는 동시에 한 후보를 향해서도 검사 시절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극적인 수사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강조해온 법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가 미진할 경우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발판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 정치권의 문자 공방은 더욱 확전될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느냐 마느냐 표결에서 기권한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 커뮤니티에선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생각해보라는 도 넘은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곽상원 의원을 향해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어보면서 의원 활동하라고 적었습니다. 부엉이 바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검사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된 걸 모르느냐며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에 대한 탄핵안에 곽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것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끌어들여 비난한 겁니다. 곽 의원의 입장문에는 탈당해라, 수박이라 부르겠다, 배신자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 댓글이 3,000건이 넘게 달렸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발언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도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4명 다 반대한 것도 아니고 1명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거라 징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십자포화에 민주당은 곽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목사가 이재명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등 지금 현재 대표죠. 야권 인사를 비방하며 접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최 목사가 이미 제출했다는 그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최 목사 측이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를 삭제해서 검찰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죠.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최 목사 측의 상반된 주장을 추가로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형 목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비방을 하며 접근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처럼 최 목사가 자신에게 접근할 때 나눈 대화 내용 등은 빼놓고 나머지 일부 내용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청탁과 관련 없는 사적 대화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화 내용 삭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할 당시 다른 인물들도 청탁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 목사가 본 인물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당시 김 여사의 비서가 다음 접견자들이 대기 중에 있다고 적힌 메모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대조 검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새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새 방통위원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임명을 안 한 건 대통령이라고 맞섰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용은 방송의 독립과 공적 책임을 강조한 방송법 1조 1항.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직면한 과제로 공영방송 공영성 회복을 꼽았습니다. 방송 부문에 있어서는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 사유로 삼은 2인 체제 관련해선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본인도 지난해 여당목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자격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해 임명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민주당에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인 의결을 막을 수 있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저희 당은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서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법 등 주요한 당론 법안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는 25일 전후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위 2인 체제와 공영방송 등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권이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얼치기 좌파라고 말을 했나 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중권 교수를 겨냥해 한 말입니다. 네. 이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편을 들고 전당대회 개입까지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진 교수가 소위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에 참전하면서 한 전 위원장 측의 해명이 맞다고 두둔했기 때문입니다. 진 교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홍 시장이 지난 대선 때 자기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간청하더니 이제 와서 배신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때는 얼치기 좌파에게 휘둘리지 못해 안달하시더니 그새 사정이 달라지신 모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응사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 한 말입니다. 친윤계 정치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난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이 장 전 최고에게 이준석과 싸워달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자신의 텔레그램으로 이런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관해서 한 전 위원장은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 영부인과 사적 방식으로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죠. 장 전 최고는 그렇다면 자신과의 대화는 괜찮냐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한 겁니다. 이준석 의원 바로 반응한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요즘은 이준석 상대하는 걸 두고 외주를 주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고발 사주도 아니고 대응 사주냐고 직접 반박하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누구한테 필승하는 겁니까? 예, 바로 오늘 최고위원 출마 선언에서였습니다. 이 전현희 의원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위대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국민과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국민 바라기 투사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필승! 근데 이 장면 어디서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달 최혜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도 거수 경례를 해서 화제가 됐죠. 네, 함께 보실까요? 대통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 힘을 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동변상련의 마음이 들었다고 거수경례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랬고 오늘 거수경례는 누구를 향한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찰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자 6명을 검찰로 넘기는데 여기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군에서 경찰로 보낸 수사 결과에도 임 전 사단장이 빠져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원래 안대로 된 겁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혜병 순직 355일 만입니다. 최대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과 책임 여부입니다. 경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 따라서 검찰 송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통제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단장은 포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대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미의식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경찰은 대신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 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기존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였지만 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해 혼선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 11대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제 최혜병 관련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송치하기로 한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고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을 포함해 기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계속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수사들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혜병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6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건 이첩, 재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해왔는데 최근 추가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포함한 장성급 군인의 직무상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추가로 고발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등이 없는 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항명재판도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과와 관계없이 군사법원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곧바로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짜맞추기고 결국 경찰도 한편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손을 본 뒤 발표했다던 그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낸 만큼 이르면 내일 최혜병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입니까? 이러한 깜깜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수용할 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없었다고 말해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는 지적엔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최혜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안동과 영양 등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낙석 탓에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는데 설상가상 이 더위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전기마저 끊겨버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퍼붓는 비에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농가 창고는 반쯤 무너졌습니다. 불어난 강물의 기세가 제 방을 집어삼킬 듯 위태롭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굴착기는 간신히 하천에 걸렸습니다. 농작물 하나도 없죠. 다 떠내려갔지. 무서웠죠. 무서울 정도로 왔어요. 갑작스런 폭우에 갇힌 주민들을 소방관들이 업은 채 대피시킵니다. 어른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 뭐 조금 겁이 났지만은 그래도 모시고 왔습니다. 산사태까지 나면서 아래에 있던 주택은 토사에 반쯤 묻혔고 밭이 있던 자리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또 다른 마을 입구엔 전신주가 쓰러지며 전선이 빗물에 노출돼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 도로에 바위 더미가 떨어지거나 유실돼 지자체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북 영양군에서도 물이 역류하며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시간에 56mm가 내린 경북에선 129가구 197명이 대피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대전과 충청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 비탈면이 무너져 한 명이 실종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의 한 전원주택입니다. 뒤편 산 비탈면이 깎여나갔고 굴착기가 쏟아져 내린 흙더미와 옹벽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산 비탈면과 함께 20m 넓이의 주택 옹벽이 무너지면서 50대 남성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수로를 정비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몰된 과정을 해서 지금 음향 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해서 인원이 지금 수색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안에서는 주택가 인근 옹벽이 붕괴해 주민 3명이 대피했습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논산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125곳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논산대교 아래 둔치공원과 관촉사 앞 사거리는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도로가 조금 지대가 낮은가 봐요. 비만 오면 거기가 계속 침수되고 사찰에 올라가는 신도들이 오지를 못해. 대전에서는 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40대 운전자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에서도 도로 침수가 잇따르면서 읍면동 마을버스 28개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렇게 경북 안동에 폭우 경보가 발령된 그 시점에 경북 경주에서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장마의 모습이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우리가 아는 전국에 꾸준히 내리던 장마가 아닌 국지성 집중호우가 된 겁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거리에 시간당 136mm 폭우가 쏟아지자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2년 전 악몽이 재현될까 봐 상인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겁나요. 그리고 밤에 나와봐요. 또 집이 저 위에 있는데 자다가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최대 100mm 강수를 기록한 서울과 수도권 일대는 의외로 오전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힘든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되게 많이 더웠고 해감으로는 많이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많아가지고 많이 더워요. 바람이 불어도 더워요. 최고 35.1도를 기록한 제주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지금까지 19명이 올연일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정체전선과 합해져 통상적인 정체전선 강수 패턴에 이 같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 제트기류가 낮 동안 태양열이 만든 상승기류에 막혔다가 밤 시간 비구름을 토해내면서 하루 사이 강수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수요일까지 2번의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야간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정체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10일 밤까지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수련 병원을 이탈했고 현재까지 복귀한 사람은 13,000명 가운데 8%인 1,104명 뿐입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면죄부 논란과 함께 또 의사 불패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10,000명이 넘는데 복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단체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 처우에 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책에도 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래전에 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 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집단 행동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순방에 앞서서 러시아를 향해 경고도 했죠. 한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라고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향해 한국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며 러시아는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며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하와이를 들러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방문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일성 사망 30주년을 맞아 북한 전역에서는 3분 동안의 묵념이 생중계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 할아버지 기일인데 손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치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거든요.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키자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무거운 사이렌이 울립니다. 평양 곳곳에서 주민들은 자리에 멈춰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맞아 약 3분간 묵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의 정준현 기일이지만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도로 세계 최강 국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개발된 무기들을 열거하면서 김일성의 염원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 치적을 집중해 부각했습니다. 선대와 나란히 걸린 초상화, 독자 얼굴 배지 등 최근 포착된 김 위원장 독자 우상화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선대보다 더 나은 지도자, 이런 의미를 더 강하게 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단 한 차례만 제외하고 매년 김일성 기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 사회는 이른바 남존 여비 사상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여권 신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한 모습들이 북한 사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평양돋보기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에 북한 매체 속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도드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하신 뒤에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맥주 생각이 절로 나게 하는 저기가 바로 화성대동강 맥주집입니다.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쓴맛이 적당하고 상쾌한 맛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골프에서는 공이 바깥구역에 떨어지는 경우 분실공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선수는 2점을 잃게 됩니다. 북한 여기자가 출연해 직접 골프를 치고 또 맥주집을 방문해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브이로그라 불리는 이 친숙한 구성도 눈에 띄죠. 네. 여성에 대한 친숙하고 전문적인 이미지 형성은 물론 북한 사회 젊은 층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으려는 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성들이 단순히 이렇게 방송에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진다고요. 맞습니다. 북한은 며칠 전 이 북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마쳤는데요. 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당 근로단체부장에 이례적으로 여성이 기용됐습니다. 이두성 동지를 해임하고 김종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거의 대다수가 세대 직능별 단체 중 한 곳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김정순 위원장이 부장이 된 근로단체부는 이러한 단체들을 지도하는 부서로 사실상 북한 내부의 사상과 결속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장의 여성이 발탁된 것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지금 한껏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모두들 익히 아시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염두에 둔 변화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주애의 향후 행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갑자기 김주애를 후계자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연 요직의 여성들을 이제 임명함으로써 여성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즉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 여비 사상을 가능한 약화시키면서 여성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후계 구도까지 염두에 둔 건지는 뭐 지켜보면 알겠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써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 등 외부 노출을 늘리면서 오히려 강행군에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인지력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실시한 지난 6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또 말실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말을 하면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라는 표현으로 최상급인 베스트를 써야 하는데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I feel as long as I gave it my all and I did the good as job as I know I can do and I did the good as job as I know I can do. 백악관은 나중에 후속 조치에 나서며 원고를 문법에 안 맞는 굿as로 고치고 ABC 방송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지력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사전에 제공한 질문지를 읽어내린 진행자가 물러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라디오 방송사는 성명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자의 인터뷰가 언론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대내외 접촉을 늘리고 직접 지지층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전 세계 지도자를 향해 불안감을 불식시킬 계획인데 빡빡한 일정에 건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프랑스 총선은 유권자 수와 득표수가 일정치를 넘기지 못하면 사실상 2차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투표에서 완승을 거뒀던 극우 정당이 2차 투표에서 1당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대신 극좌 정당이 예상을 깨고 1당이 됐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 모아 전광판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결과가 발표되자 기쁨의 환호성과 눈물을 흘립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182석,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168석, 극우 정당은 143석에 그치면서 3위로 추락하는 대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Vive la France! La France a bien fait! Voilà, a bat le FN!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1등으로 나오자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위기감이 커졌고 프랑스 유명 스타들은 앞다퉈서 2차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을 높였습니다. Laisser notre pays entre les mains de ces gens-là, c'est vraiment urgent. Je pense que on a vu les résultats, c'est 또 구구정당이 내세운 반이민, 외국인 혐오 정책은 젊은 세대를 비롯해 이민자 출신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을 획득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일당 자리를 차지한 좌파 연합은 정부 운영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Le président a le pouvoir. Le président a le devoir d'appeler le nouveau Front populaire à gouverner. 관례대로라면 좌파 연합에서 총리가 나와야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멜랑숑 대표의 극좌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지난해 부진을 털고 호황기로 막 들어선 상황이죠.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귀족 노조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 직원 3천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해야 1등 삼성 가능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욕심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직원의 24%가량인 3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6,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기간 동안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어 파업의 부정적 여론도 있는 데다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지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사측은 생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반도체도 납품해야 되고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테스터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순항 중인 삼성전자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납부 최대액이 오릅니다. 치솟는 물가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는데 어쨌든 소득이 늘었다며 보험료가 뛰는 겁니다. 얼마나 오르게 될지 안병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내는 자영업자는 널뛰는 인상액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것만 그냥 인지하고 있고 아까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더 오른다? 뭔가 대책을 내놓은 건가? 라는 생각이. 회사와 반씩 나눠내는 직장인도 얇아질 지갑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뭐 국민연금이 지금 뭐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 최대액은 이번 달부터 또 오릅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각각 올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24,3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세인데 보험료만 올랐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질 임금은 2.8%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승률은 마이너스대였습니다. 이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지난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으며
운용위원회는 해외 대체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MBN이 직접 고령 운전 체험을 해봤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실수가 잦아졌고 그래서인지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서도 떨어졌다고 하네요. 최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고글 장비에 팔다리 관절을 둔하게 만드는 모래주머니까지 80세 고령 운전자와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복장을 직접 착용하고 운전을 해봤습니다. 약 10분 동안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봤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원래 고글 안 꼈을 때는 속도가 같이 보였는데. 탈선 감점입니다. 기어 변경도 후진도 시원찮아 정신이 없다 보니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2초 내로 브레이크를 못 밟으셨어요.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결국 이종보통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거나 연석을 들이받기 일쑤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3만 3천 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9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청역 사고 피해자도 고령 운전자로 밝혀지면서 면허 반납이나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 보완책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노인 이동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고위험 운전자 기준을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늙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교통 소외 지역 노인이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등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소 생간을 먹고 복통으로 입원한 환자가 야토병 감염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를 통해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20대 남성이 집 근처 곱창집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복통과 발열로 입원했습니다. 처음엔 결장염 진단을 받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야토병 감염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증상은 다 소실돼서 퇴원을 하신 상태예요. 오늘은 다음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토병은 야토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사체에 접촉하거나 감염된 벌레에 물리는 경우 또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걸립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야생 토끼를 요리하다 감염된 사례가 유일하며 사람 간 전파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주로 발열과 오한, 설사, 근육통 등을 일으키는데 폐를 통해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최대 60%에 달합니다. 생화학무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2010년 1급 법정 감염병 및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료계는 야토병이 맞다면 소 생간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다며 외부 유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야생의 동물과 접촉하거나 그 고기를 섭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거의 감염이 안 일어나는데요. 발병 한 4주 이내에 모든 그 접촉자나 접촉 환경 이런 것들 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생물 테러와 관련된 가능성도 한 번은 점검해야 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검사 상황에 따르면 음성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30분 만에 집을 한 채 뚝딱 지을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공장에서 미리 벽이나 창문, 배관 등을 갖춘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조립만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이혁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7층짜리 임대 아파트 416가구를 짓고 있는데 다른 현장에 비해 공사 인력이 적습니다. 대신 대형 크레인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가구나 창문까지 미리 만든 집을 현장에 가져와 크레인으로 옮겨 쌓는 방식입니다. 집 한 채를 건물 위에 올리는 데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집을 거의 지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부실 시공이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LH는 이걸 최대한 모듈러 주택을 규모의 경제로 키우기 위해서 아직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아 기존 공법보다 30%가량 비싼 공사비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LH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법의 공사비를 기존 공법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공공임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신임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조목조목대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임생 축구협회 총괄이사는 밤 11시에 홍 감독의 집까지 찾아가 설득했다는 뒷이야기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시즌 중에 K리그 감독을 빼가는 게 말이 되냐며 축구팬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유럽 출장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귀국 후 밤 11시에 곧바로 찾아간 곳은 홍명보 감독의 집이었습니다. 홍 감독의 마음을 돌린 건 크게 3가지. 3년 뒤 아시안컵까지 계약기간 보장과 외국인 코치 2명 선임, 해외 지도자 못지않은 대우였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홍명보 감독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 파악도 빨리 할 수 있고 클린스만 감독 때 문제였던 선수단 관리에도 능한 지도자라는 게 축구협회가 밝힌 선임 이유입니다. 축구협회의 구구절절한 선임 배경 설명에도 여론은 싸늘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홍 감독이 언제 대표팀에 갈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시즌 도중 감독을 잃은 울산 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레 울산 홈 경기 직후 대표팀 감독 관련 소감을 밝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홍 감독은 MBN에 향후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금도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과 내일을 지나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내일 새벽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대부분 지방으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남부 대부분 지방으로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에 든 가운데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